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까놓고 말해봅시다. 제가 재작년에 신영진동 동화 1차와 은라동 대림 2차 중 고민하다가 신영진 동화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시 두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지금요? 은라 대림은 1억 이상 올랐는데 신영진 동화는 그대로입니다. 은라동만 올랐을까요? 신영진 빼고 서울 다 올랐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중개업소 가격 후려치기에 당해 헐값 매도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일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립니까? 14일 밤 10시부터 오늘 밤 10시까지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글 올려달라고 분명하게 게시 요구한 댓글이 124개, 필요한 논의라는 댓글이 14개, 카페 게시글 주제를 제한하지 말라는 댓글이 8개, 글 올리지 마라, 탈퇴해라, 불편하다는 댓글이 62개입니다. 그 외는 댓글 논쟁과 같은 회원의 중복 의견입니다. 회원님들 의견대로 저는 다음 월요일부터 매주 한 편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은영진께서 저를 강등시켜도 강퇴시켜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 회원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은 요즘 장모님 댁 근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아내의 복직은 다가오는데 어린이집 대기 번호는 줄어들지 않고 장모님은 아이를 봐줄 수는 있지만 매일 신현진동으로 오갈 자신은 없으시단다. 주중에는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올까도 생각했는데 용근은 도저히 딸을 떼어놓을 자신이 없다. 이사를 결심한 것은 올해 초였다. 짬을 내 집을 알아보다가 몇 년 사이 서울 아파트들이 몇 억씩 올랐다는 사실과 그동안 자신의 집은 겨우 현상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중개업소에서는 하나같이 지금이 꼭지다. 너무 비싸면 안 팔린다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매물 등록도 해주지 않으려 했다. 용근은 신영진 중개업소들이 담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근은 조기축구회 회원들에게 네이버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했다. 한 명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아이디당 한 달에 5개씩 허위 매물 신고를 할 수 있으니 한 달에 최대 15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 완료되거나 매도자가 이미 거두어들인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가짜 매물들 때문에 제대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중개업소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열을 냈다. 운 좋게도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둘이 모아놓은 1억에 양가에서 1억씩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 용근은 자신이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지 잘 알면서도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입버릇처럼 신영진동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너무 흥분해 말하다가 축구의 형님 한 분과 싸우기도 했다. 지하철역 가깝죠. 강남, 종로, 마포, 김포공항
인천공항 어디로도 도로 잘 연결되죠. 도보로 이용 가능한 백화점이 2군데, 대형마트가 2군데나 되죠. 이런 동네가 서울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24평이 겨우 6억 찍었네요. 32평이 9억도 안 되고요. 요즘 서울에 10억 안 되는 아파트 없어요. 대체 신영진이 용산보다 못한 게 뭡니까? 마포보다 못한 게 뭡니까? 야, 이 새끼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 이거야? 너 집 있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형님도 언제까지 전세살이 하실 건 아니잖아요. 멀리 보면 신영진이 제대로 평가받는 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요. 세은이 움찔하며 슬그머니 용근의 팔뚝을 잡았다. 왜? 내 말이 틀렸어? 형도 작아지. 대답할 수 없었다. 세은은 신영진동에서 가장 비싼 펠라지움 34평을 소유하고 있다. 펠라지움은 백화점,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분양 당시 부동산 불황에 분양가마저 높아 대거 미분양이 났다. 세우는 그때 부모님의 강권으로 할인 물량을 하나 잡았다. 물론 부모님이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러주셨다. 빌려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세운도 갚을 마음이 없고 부모님도 받을 기대가 없다. 세우는 주상복합이라 실평수가 작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재건축을 기대할 수 없어 노후화를 지켜만 봐야 한다고 혼자 투덜거릴 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 정도 눈치는 있다. 형, 펠라지움 올랐어 안 올랐어? 그대로지? 펠라지움이 신영진 대장 아파트인데 펠라지움이 쭉쭉 치고 나가야 동아랑 현대랑 우성이 다 따라가지.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나도 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다. 축구의 형님은 부모 잘 만난 놈들끼리 잘 해보라며 운동장에 침을 한번 탁 뱉고는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찬이 엄마는 찬이 낳기 전 은행에 다녔다고 했다. 10년 전 첫 모임을 하던 날 수민 엄마가 무슨 은행이냐, 지점이었냐, 본점이었냐, 창고 업무였냐, 사무실 업무였냐, 옆 사람 듣기 민망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물었더랬다. 찬이 엄마는 기업 상대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고 큰돈을 만져버렸대 그런가 집안 살림은 성에 안 차 잘 못한다며 빙긋 웃었다. 외고를 나왔고 연대를 나왔단다. 엄마들이 놀라자 쓸쓸하게 웃었다. 외고 나온 애 엄마, 스카이 나온 애 엄마, 유학파의 엄마, 삼성 다니던 애 엄마.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옛날에 어디서 뭘 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 똑같은 애 엄마인데. 찬이 엄마는 찬이 교육에 아주 남달랐다. 쉴 틈 없이 학원을 보내거나 방문 교사를 부르거나 학습지를 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키즈클럽 외에 다른 사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직접 가르쳤다. 평범한 이야기책부터 과학동화, 수학동화, 역사동화, 경제동화, 분야별로 없는 책 없이 집을 채우고도 일주일에 2번씩 동네 도서관에 갔다.
찬이는 제 엄마와 함께 독서 기록장을 쓰고 과학 실험을 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고 신문을 스크랩하고 그림을 그리고 수학 원리 보드게임을 하고 엄마가 직접 만든 연산 문제들을 풀었다. 체구가 작고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던 찬이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도드라졌다. 수학, 영어는 물론 글쓰기, 미술, 줄넘기까지 온갖 교내 대회를 휩쓸었고 학교 밖의 수학 경시 대회와 과학 사고력 대회에서 줄줄이 입상했고 피아노 콩쿠르와 수영 대회에서도 상을 받아왔다. 교육청 영재원에 선발되었고 학급 임원을 도맡았다. 다들 찬이도 곧 신영진을 떠나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계속 신영진 초등학교에 다녔다. 찬이 엄마는 찬이 3학년 때 기초 연산과의 강사로 나서더니 4학년 때 연산 클래스와 독서 논술 클래스가 있는 학원을 정식으로 개원했고 5학년 때 영어 리딩 클래스를 열고 최근 대규모 영재원 준비반까지 열며 공격적으로 학원을 키웠다. 15평 오피스텔 한 칸으로 시작한 학원이 단지 내 상가 한 층을 다 쓰는 초등 종합 학원이 되었다. 찬이 엄마는 신영진처럼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은 동네가 없다고 닳도록 말했다. 신영진 소재학교들의 성취도 평가표와 근처 특목고, 자율고, 과학 중 점구 정보, 공공도서관 무료 프로그램 정보를 학원 입구 게시판에 항상 붙여놓았다. 상담원 학부모들에게 인근의 다른 학원을 거리낌 없이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찬이네는 재작년 신영진 중학교와 가까운 동아 1차로 이사했다. 찬이 엄마는 이번에도 말했다. 다른 동네를 왜 가? 신영진처럼 애 공부시키기 좋은 동네가 어딨다고? 찬이는 목동 갈 줄 알았는데 신영진 중 갔을 때 진짜 놀랐잖아요. 목동? 가면 대치동 가겠지. 왜요? 찬이 왜 가가? 대치동이잖아. 아, 그래요? 어제도 마트에서 찬이 외할머니 만났는데 주중에는 찬이네 살림하시고 주말에는 본가 살림하시고 너무 힘드시대. 그냥 여기로 오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찬이 외할아버지가 대치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꽤 크게 하셔서 그쪽 살림도 정리할 수가 없다더라고. 부동산? 이쪽 물건도 많이 성사시키셨다고 집 내놓을 거면 얘기하래. 비싸게 팔아주신대. 재작년 동아 1차 이사, 친정아버지가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 종사, 신영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 다들 천천히 고개만 주걱거릴 뿐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민우 엄마가 물었다. 그 봄날 아빠라는 사람 말이에요. 남자일까요? 아빠라니까 남자겠거니 했지. 성별 표시 따로 안 되니까 모르지 뭐. 보라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여자일 수도 있겠네? 정확히 넉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여러모로 유례 없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언급하더니 강북의 어느 옥탑방에서 한 달을 사셨죠. 거대한 파도가 마용성 노동강을 휩쓸고 신영진까지 흘러왔습니다. 10억 언저리던 펠라듐 34평이 14억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 시세가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걸까요? 정답은 연달아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택지개발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내놓더니 오늘은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주택 보유자 대출 봉쇄까지 왔네요. 강력 규제가 잇따른다. 절대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버블이다. 꺼질 거다. 반토막 된다.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잠시 얼어붙을지언정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은요. 특히 신영지는요.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밀리 오리지널 테마소설이죠. 시티픽션에 수록된 봄날 아빠를 아세요? 라는 작품이었고요. 조남준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떠세요? 봄날 아빠를 아세요? 처음에 제목을 마주했을 때와 실제 소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도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늘 책은요, 들으셨던 것처럼요, 마냥 웃지 못할 작품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도 않았고요. 초합? 네, 워낙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땅값이 서울 10대 주요 도시 중에 예를 들어서 홍콩, 뉴욕, 도쿄보다는 인구수 대비 인구 밀도에 따라 저평가되어 있긴 하죠. 말도 못하게 비싸잖아, 사실. 홍콩은 정말 땅콩집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비싼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서울은 좀 비싸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싸긴 하죠. 그래서 향후 계속 올라가는 게 맞다고 추정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례적으로 전세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부동산 방식이 있잖아요. 난 전세가 아직도 참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전세금, 대출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내 자본 소액하고 이것만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불필요하게 임대사업자를 통해가지고 한 명이 다수의 주택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나중 세대들이 땅에 방 잡고 살 수 있을까요? 난 못 살 듯.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 법령을 진짜 아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한 가구 다주택을 싹 제한했죠.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 정책을 쏟아붓고 있기는 한데 그런 법령 자체가 사실 좀 역설적으로 서울시 집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정책이라 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 실정인 건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에 봄날 아빠가 그러잖아요. 서울 땅값이 내려간다고요? 절대 네버. 여튼 최근 시행 예정인가? 시행됐을 수도 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이거는 분양가를 좀 제한을 두는 건데요. 분양가부터 높게 시작을 하니까
집값이 더 높아져서 막는 대책을 말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집값 상승을 딱히 막을 수는 없어 보여요. 루랑치님, 초하, 장찬희님 면접 보고 왔어요. 아이고, 잘 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견해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해드리고, 굳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던지자면 앞으로는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뭐 요즘에 그 말 되게 유행하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 어림없지. 어딜 쉽게 가려고? 어딜 쉽게 가려고? 네, 왜요? 일단 나는 서울에 자가 있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못 사는 사람, 뭐 못 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서민이기에 굳이 말하자면 서민은 앞으로도 계속 서민일 것 같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재빈님 어서 오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굳이 말하자면 중산층이 다 대가리가 깨져나가가지고 근데 이것도 참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사람 심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줄이고 싶고 뭐 쇼핑이나 여가 생활 즐기는 데는 뭐 굳이 말하자면 가까운 데였으면 좋겠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책을 읽어보니까 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넛지 저자로 유명한 그 리처드 세일러 아십니까? 아무도 몰랑. 작중에서 2017년에 그 승자의 저주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의 챕터 중에서 그 손실 회피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제목만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돈의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야, 맞잖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만 자기가 가진 자산이 실제 뭐 자산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심리가 손실 회피 바이어스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랑 부동산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혹은 뭐 얼마 전에 엄청나게 시끌벅적했던 바이오주라던가 아, 웃을 수가 없네. 아우, 특히 뭐 내 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에서 이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이 소설에서는 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핵심을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써님 초하, 어느 것에 편향을 붙이는가, 어디에 근거를 붙이는가. 우리 아파트는 왜 저기보다 더 비싸야 하는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손실회피 바이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특이하게 겉에 그 표지만 보면 왠지 달달한 로맨스, 뭐 아버지, 딸, 그런 사랑 위주로 스토리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조남주 작가님께서 수수께끼를 딱 던지고 뒷부분은 전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맡기는 전형적인 그 서스펜스 장르, 그런 서스펜스 장르여가지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좀 깜놀? 또
왠지 좀 상상과는 다르게 현재 그 부동산 문제랑 개인 이기주의를 그려낸 소설이라 두 번 놀랬음. 내용이 부동산. 뭐 참 슬픈 게 정말 범인은 누구일까요? 결국 봄날의 아빠는 왠지 누구라도 될 수 있고 또 어디에나 있다. 어? 한편으론 굉장히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나는 사실 이 봄날 아빠라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읽어보시면. 근데 또 참 소름 돋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을 하자면, 저런 조건이면 우리도 안 변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정말 서울에서 뭐 대치동, 뭐 강남 같은데 우리가 자가가 있어. 혹은 뭐 건물. 그 우리도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지. 내 혀안에 사탕이 이렇게 막 엄청 막 달고 막 미치겠는데 그 속에 뭐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대수겠느냐 라는 느낌을 우리도 왠지 솔직히 장담은 못할 것 같아. 지금이야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남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만약 진짜 내가 산 아파트가 만약 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현 주소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나도 안 변할 거다라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참 오늘 그래서 주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나. 여튼 봄날 아빠를 아세요? 밀리 오리지널 소설이죠. 조남준님께서 지으신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볍게 읽을 만한 소설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좀 많았고, 워낙 또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뭐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굳이 관심이 없어도 공감 갈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다음 주는요, 정말 고전 시작입니다. 초봉이와 함께하는 고전 시리즈. 고전이 이제 앞으로는 간간히 좀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고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동물농장. 또 다음 주도 이제 뭐 오늘과 같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동물농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고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제가 양파 까듯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픽션 뒤에 보면은요, 조남준님의 사인과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조남준님 팬이신 독자분들은 이 책 꼭 소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